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싱글맘입니다. 그동안 즐겨 듣던 채널이라 제가 이혼하게 된 사연도 보내고 싶어서 늘 생각만 하다 이제야 이렇게 보내게 됐네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하죠. 저는 나름 예쁘장한 외모로 주변에서 인기도 많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시집갈 거라면서 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제일 시집도 빨리 가고 잘 갈 것 같았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사람 인생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혼을 하고 나니까 속도 후련하고 왜 진작에 못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다른 사연을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같이 사는 문제는 참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왜냐면 저도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한결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뒤바뀔 줄은 누가 알고 결혼했겠습니까? 저는 결혼 전 백화점에서 옷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나름 판매 실적도 좋아서 우수사원으로 뽑히기도 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저에게 꼭 만나보라고 말을 하길래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가게 됐죠.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는 첫인상이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관심이 없는 채로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만남 이후로 꾸준하게 저를 찾아와 자주 아는 체를 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제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찾아와서 작은 간식을 주고 가거나 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는 남편에게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었겠어요? 남편의 구애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저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끔찍하게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꿈꾸게 됐으니까요. 백화점 판매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붓기 일쑤였는데 남편은 제가 힘들까봐 늘 저를 데리러 올 정도로 자상했죠. 퇴근하고 나오는 저에게 남편은 차에서 편한 신발과 보온병을 꺼내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지? 이거 신고 따뜻한 물 좀 마셔. 목도 많이 아프겠다. 뭐야? 이건 또 언제 준비했어? 판매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에게 상품을 설명해 주느라 목이 아플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하다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것 같으면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와서 마시라며 주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세심한 남자인데 제가 안 반할 수가 있었겠어요? 주변에서는 제 연애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이혼할 때 그 사람 맞냐며 놀랄 정도라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남편의 지극정성에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할 때였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저희 집 일도 자기 일처럼 돕는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제 친정은 시골에서 농가밭을 일구는 농사를 짓는 집이었어요. 요즘 같은 모내기철에는 일손이 참 귀했는데 남편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 저희 아버지를 돕겠다며 나서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면 아버지는 남편을 반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사위 왔어? 주말인데 쉬지 뭐하러 왔어? 이럴 때 사위가 나서야죠. 저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남편은 아버지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난 뒤 바로 아버지를 따라 일터로 나가고 그랬어요. 모내기철에는 일손이 귀했는데 알아서 찾아오는 남편에게 아버지는 늘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오래 같이 일했던 사람처럼 손발도 척척 맞았어요.
아버지가 이항기를 운전하며 모내기를 시작하면 남편은 이항기에 모판을 옮기는 일을 하며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구슬땀을 흘리며 모내기를 돕는 남편을 보며 호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 덕분에 아주 일이 금방 끝났어. 저녁에 몸보신 제대로 하자고. 장인어른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죠. 어깨너머로 잘 배우고 있어요. 넉살도 좋고 부침성도 좋았던 남편은 저희 아버지와 친아들처럼 가깝게 지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아들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일만 하던 사람이 떼학볕에서 하루 종일 힘들 것 같은데도 남편은 군말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보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모내기 일을 돕고 있을 때면 새참도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쓸 정도였어요. 그렇게 만든 새참을 챙겨서 어머니와 함께 논으로 갔더니 남편은 허리를 숙이고 논에 직접 모를 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항기로 모를 심을 수 없는 곳에는 직접 손으로 심어야 했는데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심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 내일 몸살 나겠네. 이리 와서 이거 먹고 쉬엄쉬엄해. 남편은 저희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는데도 남편은 힘들다는 군말 하나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새참을 먹고 있는데 남편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꿀맛입니다, 꿀맛. 원래 일하고 먹는 밥이 꿀맛인데 오늘 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우리 사위 몸살 나서 출근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 정도는 끄떡 없어요. 남편이 손으로 직접 모 심는 걸 본 어머니는 걱정하듯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어머니께 힘차게 말하더군요. 평생 논농사를 하던 사람도 힘들다고 곡소리 절로 나오는 일을 돕고 있으면서도 불평 없이 일하는 남편을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세상에 저런 사위 또 없을 거라며 엄지를 들어 올릴 정도였답니다. 저도 저희 집안일에 나서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정도로 자상하고 성실한 데다 구김살 없는 남자인데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순탄했죠. 처음부터 돌변했다면 아이를 낳기도 전에 갈라섰을 겁니다. 신혼 초 남편은 늘 저를 보면 예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당신은 결혼 전에도 너무 예뻤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민낯도 너무 예쁘다. 세상에 예쁘다는 말 싫어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행복한 신혼을 즐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부 금슬 좋던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얼마 뒤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야 완성된 가정을 만든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남편과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친정에 너무 잘했던 남편이라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시댁은 아버님께서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만 놀고 계셨고 어머님은 가정주부셨어요. 하나 있던 시누이는 간호사였는데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제게 아기용품도 선물해주며 벽이 없이 지내는 사이였고요. 사실 어머님이나 시누이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늘 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일하던 백화점에서 시부모님께 꼭 어울릴 만한 옷을 사서 포장까지 해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선물을 뜯어본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옷 없어서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돈이나 주지 뭔 놈의 옷이야. 돈을 쓸 줄을 몰라.
이런 걸 주고도 욕먹는다고 하는 거야. 며느리가 생각해서 사왔으면 그냥 입을 것이지 뭔 말을 하고 그래. 안 입을 거면 이리 내놔. 저는 아버님의 예상 못한 말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제가 사온 선물이 현금이 아니라 옷이라 마음에 안 든다며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상황을 수습하긴 했지만 내심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아버님과의 사이는 늘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더 서운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저에게 낮에 시댁에 갔었냐고 물으며 저를 타박하듯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옷을 왜 사다 드려? 용돈이나 좀 드리지. 그렇게 센스가 없어.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화내는 줄 알아? 생각이라는 거 좀 해. 이런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화가 나서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밖에 안 나가실 것도 아니고 옷 있으면 입는 거지 그렇게 싫을 일이야? 내가 뭐 쓸모없는 선물 드린 것도 아니고 당신까지 왜 그래? 남편은 제가 화난 목소리로 숨 쉴 틈 없이 말하자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가더군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남편은 무섭게 변해만 갔습니다. 저는 출산 전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독 입덧도 심했고 살도 많이 쪄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일도 못할 정도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거실에 같이 앉아서 TV를 보다 힘겹게 일어나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목소리로 남편이 말하더군요. 임신했다고 집구석에서 먹기만 하니까 살이 찌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봐. 임신해도 배만 나오는데 너는 온몸에 군살이 붙을 정도로 먹어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일어나지.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이게 임신한 부인한테 할 소린가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하고 변해가는 몸에 힘든 건 둘째치고 남편의 무심한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는 당신은 홀몸이면서 왜 배가 그렇게 나오는데? 몸매 관리는 당신이나 해. 적당히 좀 먹고 살 좀 빼. 임신 핑계로 살찌는 거 방치하지 말고. 다정했던 남편은 제게 비수를 꼽는 말만 했고 그런 남편에게 저도 유치한 말싸움만 하게 됐네요. 임신 후 출산까지 남편과 이런 식으로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는데 늘 싸우는 이유가 살이 찐 저 때문이라고 탓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세상에 임신해서 살쪘다고 이렇게까지 타박하는 남편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누워있기 바빴고 걷기도 힘든 저를 도와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제가 집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힘들어서 집에 있는 건데 남편은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크고 넉넉한 인부복을 입고 빨래를 널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은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옷이 그렇게 이불처럼 큰 옷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는 필요도 없는 옷 잘만 사다 주더니만 좀 꾸미고 다녀. 난 눈도 없는 줄 알아? 내가 이러고 있고 싶어서 이렇게 있어? 인부복을 입어야 나도 숨을 쉬고 살 거 아니야. 얼굴 반반해서 결혼했더니 저 꼴을 하고 집에 있을 줄 누가 알겠어. 이래서 결혼하고 바람 피는 남자들이 생기는 거야. 당신은 내가 이 꼴을 보고도 바람 안 피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 말을 듣고 참을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당신 빨래 봐. 다 알아서 해먹고 다녀. 당신이야말로 막말하는 남편한테 이 정도 해주는 여자가 흔한 줄 알아? 당신 몫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다녀. 남편은 휴지곽을 던지며 화를 내는 제 말에 놀라 방으로 도망치더라고요. 이렇게 화를 내고 정말로 남편 옷이나 밥 같은 걸 안 챙겨주니까 은근슬쩍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전쟁통 같은 임신 기간을 지나서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삐딱해진 남편이 쉽게 변할 리가 있겠어요? 육아하면서 힘든 일들 투성이었는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저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애 좀 달래봐. 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애도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우는 게 일이지 뭘 하겠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당신이 좀 달래던지. 아, 됐어. 빨리 애 좀 달래고 밥이나 차려. 내가 지금 내 밥도 못 차려 먹는데 당신 밥을 어떻게 차리는데? 놀고 있는 당신이 밥 차려 먹어.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해 먹으라고 말했고 남편은 궁시렁거리며 주방으로 가더군요. 그런데 뭘 그렇게 다 깨부수는 소리를 내는지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면서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이를 돌보는 일은 힘들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100일이 될 때쯤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생활비로 트집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체 집에서 당신이랑 애만 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써? 앞으로 생활비 내 월급의 절반만 줄 테니까 알아서 써.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애 낳고 당연히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호통을 치듯 말했죠. 기저귀 값이 얼만 줄이나 알아? 분유는 어떻게 먹이는데 당신 자식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럼 좀 예쁘게 있으면서 돈 달라고 하든지. 집에서 엉덩이는 퍼져 있고 얼굴은 엉망인 채로 있는데 내가 돈 벌어오고 싶겠냐고. 당신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나라고 뭐 당신 얼굴 보고 좋기만 해서 결혼했어? 나도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 생활비 줄이기만 해? 아주 회사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시위라도 할 테니까. 결국 남편은 제 변한 모습에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생활비 줄이면 회사로 쫓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고서야 끝이 났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건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했던 건데 남편은 저를 겉모습만 보고 좋아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다 저를 보며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쁘다고 잘해주니까 아직도 잘난 줄 알고 떠드는 것 봐. 거울 좀 보고 살을 빼던 화장을 좀 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못생겼는데 내가 얼굴로 타박한 적 있어?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다른 집 부부들처럼 육아 문제로 싸우면 답이라도 찾겠는데 제가 살찐 걸로 싸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님마저 제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해대셨어요.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얼마 뒤 아버님의 생신날 생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까지 데리고 세 식구가 시댁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생신이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희 부부를 반겨주셨어요. 오랜만에 시누이도 와서 반가웠죠. 어머님은 아이를 보며 손녀딸 좀 안아보자며 아이를 안으셨어요. 오랜만에 손녀딸을 봐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손녀딸 예쁘기도 하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어머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하자 옆에 있던 아버님이 제 딸을 곁눈질로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소리도 잘하네.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없구만. 애 엄마가 관리를 못하니까 애도 저렇게 생겼지.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닌가요? 저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딸에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참을 수 없던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남편 닮은 것 같다고 하도 난리더니 남편을 닮긴 했나 봐요. 지금 내 아들 닮아서 못생겼단 얘기냐? 그러면 설마 아버님을 닮았겠어요? 그래도 크면서 엄마 닮는 애들도 있다니까 전 걱정 안 해요. 아버님은 제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방으로 가버리시더군요.
시누이는 저를 다독이며 대신 딸을 봐줄 테니 가서 밥 먹으라고 배려해주며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시누이가 없었으면 시댁에 아예 발도 들이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날 시누이 덕에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만 좀 먹고 얼른 술상 좀 차려. 오랜만에 내 아들이랑 술이나 한잔 해야지. 너는 살이 쪘으면 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밥만 먹고 있어? 이 말을 듣고도 남편은 아버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 너무 화가 나서 숟가락을 소리나도록 내려놨어요. 그때 어머님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술이야? 다 먹었으면 둘이 설거지나 좀 해. 어쩜 그렇게 먹을 줄만 알고 치울 줄은 모르는지 원. 어머님의 단호한 말에 아버님은 눈치를 보며 일어나셨고 결국 그날 저녁은 아버님과 남편이 뒷정리를 했습니다. 시누이도 저런 아버님께 이골이 났는지 아버님이 헛소리한다 싶으면 듣는 척도 안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께 한 방 먹었다고 잠잠해질 사람이 아니었죠. 주방에서 정리를 다 하고 나오더니 거실에 딸을 재우고 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며느리 너는 살 좀 빼지. 그 살 언제 다 빼려고 그래. 집안에 뚱뚱한 부인이 있으니 우리 아들이 저렇게 힘이 하나도 없지. 요즘에 우리 아들 힘이 하나도 없던데 그럴수록 네가 잘 좀 해. 화장도 좀 하고. 이게 말인가요? 아들이 힘이 없는데 제 살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아버님께 큰 소리로 한마디 해버렸어요. 입에 풀칠한 만큼만 벌어다 주는데 제가 운동할 틈이 어딨어요. 애 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버님이 손녀딸 좀 봐주실래요? 저도 제 몸만 생각해서 운동하고 살 좀 빼게요. 무슨 애를 시아버지한테 봐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손자도 아니고 손녀를 내가 왜 봐? 손자 낳았으면 내가 진즉에 업고 다녔지. 손자 낳았으면 업어주시는 거 말고 물려줄 재산도 없으시면서 왜 아들만 찾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은근히 제가 손자를 낳길 바라셨는지 손녀딸이라고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타령하는 시댁이 아직도 있나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남편이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나 했더니 시아버지를 보니 여기서 배웠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변한 건 저에 대한 태도뿐이 아니더군요. 친정에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린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손녀딸 데리고 한번 놀러 오라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 그 전화에 대고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내뱉더군요. 장인어른, 손녀딸 보고 싶은 분이 집으로 직접 와야죠. 그리고 시골 총구석 냄새도 나고 위생도 안 좋은데 어린애를 데리고 어떻게 가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저의 갑작스런 행동에 전화를 끊고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시댁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어린애 안고 가는 줄 알아?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가족끼리 버릇없이 막말하지 말고 입 조심해. 한 번만 더 걸리면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 다 안 보고 살 거야. 화를 내는 저를 보며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화를 내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뭐 저런 남편이 다 했을까 싶으시죠? 지금까지는 애교에 불과할 정도로 남편의 밑바닥을 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저를 이혼까지 결심하게 만든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터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딸을 시댁에 계시는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저희 어머니와 큰오빠가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며 큰오빠를 붙들고 물어보니 저를 보며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논에서 일하고 들어오셨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치료 중이긴 한데 아버지가 워낙 혈압이 높아서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봐. 평소에도 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드실 정도로 혈압이 높으셨는데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시니 수술도 쉽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제발 아버지 살려만 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온 가족이 초조하게 아버지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남편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시나요? 분명히 병원으로 출발하면서 남편한테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제게 회식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처가댁 장인어른이 쓰러져서 생사를 오가는데 회식을 간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어이가 없더군요. 큰오빠는 매제 안 오냐며 찾는데 저는 괜한 걱정을 끼칠까 싶어 횡설수설 말을 돌렸습니다. 수술실 가족들이 아버지가 고비를 무사히 넘기길 바라고 있는 동안 남편은 잠깐의 문병도 오질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고비를 겨우 넘기셨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더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제야 겨우 정신이 들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참 신호음이 가더니 남편은 술에 취한 듯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며 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전화 받고도 기어코 회식을 가서 술까지 처마신 거야? 왜 남편 사회생활에 끼어들어? 이것도 다 일의 연장이야. 다 늙은 노인네 죽을 때 돼서 그러는 거 가지고 왜 호들갑을 떨고 난리야. 됐어, 끊어. 남편이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거실에 대자로 널브러져 있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서 남편 등을 내려치며 말했어요. 당장 안 일어나? 우리 아빠가 생사를 헤매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여편네가 미쳤나?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뭐? 돈이라도 몇 푼 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 10,000원 들고 가서 바카스나 한 박스 사서 갔다 와. 내가 간다고 생사 헤매는 노인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니 제 앞에 10,000원짜리를 던졌어요.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화가 터져버렸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너 같은 걸 믿고 결혼한 게 등신이지. 그냥 이혼하자. 너랑 더 그릴 미래도 없어.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랑 이혼하면 당신 뭐 해먹고 살려고? 괜히 힘 빼지 말고 나랑 이럴 시간에 장인어른 재산 좀 찾아봐. 그리고 중환자실 가면 장인어른 남은 재산 잘 쓰겠다고 전해드려. 괜히 살려본다고 병원에서 시간 끌면 돈만 쓰고 남는 사람만 힘들지. 아버지는 진심으로 사위를 예뻐하고 좋아하셨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더욱더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더군요. 술 취해서 정신도 못 차리는 남편에게 이혼할 준비나 하라며 소리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몇 주째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편측 마비가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치료 후에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신우이였죠. 신우이와 어머님은 수시로 아버지 상태를 물어보며 같이 걱정해 주셨는데 남편과 아버님은 남일처럼 신경도 안 쓰더군요. 게다가 아버님은 어땠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계속 제 딸을 봐주고 계셔서 시댁에 잠깐 들렸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아버님이 나와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는 반가운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쓰러지셨다며?
고혈압이라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는데 돈이나 잘 챙겨. 너 딸이라고 콩고물도 안 주면 어쩌려고 애 보겠다고 여길 와. 그리고 내가 말이다. 이번에 괜찮은 땅을 하나 알게 됐는데 돈 좀 땡겨주면 내가 2배로 벌어다 줄게. 맞아요. 아버님은 제게 돈 빌려달라고 말하려고 저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도 돈 타령하는 백수 아버님이 저를 황당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버님 아들이랑 이혼할 건데 제가 왜 아버님께 돈을 드려요? 그리고 있어도 절대 못 드려요. 너 딸만 우리 집에 맡겨놓고 너무한 거 아니냐? 요즘 누가 애를 공짜로 봐줘. 애 봐준 돈이라도 내놔 그럼. 이렇게 셈이 흐리니까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못 잡지. 며느리라고 생각해줬더니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리네. 어머님이 봐주신 거지 아버님이 봐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투자면 아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저는 아버님께 절대 못 준다며 말을 했는데 아버님은 언성을 높이며 돈을 요구하더군요.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들던지 집에 있던 어머님은 아버님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실 정도였어요. 그 순간 어머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우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자초지정을 물으셨고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아버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투자하기만 해? 그동안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또 투자를 한다고 설쳐? 나가서 돈 벌어서 당신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하든 돈을 갈아먹든지 해. 둘 다 두고 봐. 내가 돈 잔뜩 벌어오면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질 줄 알라고. 어머님이 호통을 치면서 말하자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깨갱거리며 도망가셨어요. 그날 저는 어머님 품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어머님은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 아이를 봐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제 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했어요. 저는 어머님께 죄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해야겠어요. 어머님 생각하면 더 살고 싶다가도 남편만 보면 정말 못 살겠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네가 내 걱정을 왜 해? 그리고 내 딸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나오시고 재활치료 시작하면 그때 이혼해.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네가 힘들 거야. 그동안은 내가 네 딸도 잘 봐줄게. 철딱서니 없는 아들로 키워서 내가 미안하구나. 저는 그날 어머님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겪었던 힘든 일이 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시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재활치료를 할 만한 병원도 시누이가 알아봐준 덕분에 번거로운 일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어머님과 시누이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어머님을 찾아가 딸을 데리고 함께 집을 갔던 날이었어요. 분명 출근했을 시간인데 남편이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누워서 TV를 보며 깔깔거리다 애를 안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살았다며? 명줄 한번 길다 길어. 그리고 당신 우리 아빠가 말한 땅에 절대 투자 못한다고 말했다며? 그 땅 내가 투자할 거니까 당신 침 흘릴 생각도 하지 마.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이혼이나 해. 왜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속 끓는 소리 하는 거야? 나 퇴사했어. 그놈의 회사 월급도 몇 푼 안 주는데 퇴직금 받아서 투자로 팔자 한번 펴보려고 그런다. 왜? 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하는 땅 보니까 개발만 되면 금싸라기 땅이더만. 남편은 아버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회사까지 아예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투자를 한 상태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는데 혼자서만 태평한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양육비도 두둑하게 주겠다며 벌써부터 부자라도 된 듯 목에 힘을 주며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네 딸은 데려가서 당신이 키워. 나는 이제 땅 보러 다니기 바쁘기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어리고 예쁜 세부인 데리고 살 건데 애 있으면 곤란하지. 누가 제 딸을 저런 생각 없는 인간한테 순순히 보낼 것 같습니까? 떡줄 놈은 생각한 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는 걸 보니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했어요. 절대 너한테 양육권 못 주지. 그리고 네 밥은 굶더라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한 번이라도 밀리면 절대 네 딸 안 보여줄 거야. 보고 싶지도 않아. 예쁜 구석이 있어야 애도 보고 싶지. 됐고 데려가서 제주껏 잘 키워봐라.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저는 이혼을 참 잘했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혹시나 생각을 바꿀까 싶어서 서둘러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글쎄, 아버지가 말하던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던 땅은 모두 사기였던 거예요. 애초에 남의 땅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버님과 남편이 딱 걸려든 거죠. 게다가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죠. 아버님은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부동산으로 달려가다 갑자기 중풍으로 길에 쓰러지셨어요. 둘이서 돈 좀 벌어보겠다며 가벼운 입 놀리고 다니다가 쫄딱 망하고 말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버지 쓰러지셨어. 그리고 나 사기까지 당해서 정신도 없는데 나 이제 어떡해? 노인네가 사기당한 충격으로 쓰러졌으면 인과응보지. 누가 들으면 독립운동하다 쓰러지신 줄 알겠네. 지금이라도 묘자리 알아보던지. 저는 남편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자기 부모 중요하다지만 이렇게 대놓고 본인 부모 아픈 것만 아는 사람을 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경을 헤맸을 때는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남편이 자기 아버지 일에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니까 화가 잔뜩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집까지 찾아와서 제게 매달리며 말하더군요. 나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해서 당장 이번 달 돈이 급한데 제발 좀 도와줘. 아버지 병원비고 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일단 나부터 좀 살려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버지가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데 본인부터 살려달라는 아들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나요? 건강하실 적에 아들 타령하던 아버님의 아들 수준이 딱 이 정도였어요. 저는 매달리며 우는 남편을 쳐내며 큰 소리로 말했죠. 남남된 지가 언젠데 여길 찾아와. 예정 생각해서 5,000원 줄 테니까 가는 길에 우유라도 사들고 가봐. 아버님 사경 헤맬 때 당신이라도 옆에 있어야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봐야 사기도 당하시고 아들까지 개털됐는데 적당한 때에 저 세상으로 가시라고 전해드려.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5,000원짜리를 하나 던져줬어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줬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새장가 가겠다며 떵떵거리더니 잘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미안해. 우리 아들이 찾아가서 돈 타령하면 소금 뿌려서 내쫓아버려. 애초에 아버지 말만 듣던 놈이 엄마 말도 안 듣고 겁도 없이 투자하더니만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절대 돈 빌려주지 말고 다 움켜쥐고 있어. 저는 어머님의 말에 알겠다며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그동안 아버님과 남편이 망나니처럼 땅을 보러 다니는 게 수상해서 말렸는데 결국 두 남자는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고 만 것이었죠. 애초에 뜬구름 잡는 소리에 혹해서 넘어갔는데 당연히 사기를 안 당하고 배기겠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저에게 돈 좀 달라며 전화를 했고 한 번은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큰오빠한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큰오빠는 남편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사경 헤맬 때는 문병 한 번 안 오더니만 쫄딱 망해서 네 밥 굶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 나타나? 너 같은 걸
잠시나마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세월이 한심스럽다. 한 번만 더 이 근처 어슬렁거리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남편은 큰오빠의 으름장에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 후 아버님은 겨우 고비를 넘기셨지만 후유증이 심하게 오셔서 반신불수 언어장애까지 온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시누이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어머니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아버지 병수발 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사기당한 충격으로 술만 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라고 아버님 사랑은 독차지했으면서 정작 아파서 병상에 누우니 시누이가 제일 자식다운 도리를 하더군요. 남편은 그냥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딸을 보면서 돈 벌 만한 일을 찾아보다가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이가 커플룩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팔기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박난 소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말하더군요. 몰골은 이미 며칠 못 씻은 얼굴에 수염도 안 밀고 나타난 걸 보니 한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아빠가 있어야 애도 잘 클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우리 딸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게. 그럼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양육비나 보내. 그리고 내가 왜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는 호박 같은 당신이랑 살아. 가서 딱 당신 같은 마누라 구해서 살아.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놈을 받아주겠어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다 큰오빠한테 걸려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딱 저희 아버님과 남편을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 딸을 위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저희 아버지는 현층 마비 증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셨는데 차도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점점 표정도 지으시고 기구를 잡고 걷는 것도 제법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사연을 들으며 이혼의 확신을 얻었던 만큼 다른 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이혼을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온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저지르고 보니 살 방법은 다 있더군요. 그러니까 만약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제 사연이 또 다른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잖아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